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도 어느새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들. 역시 그 가운데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의 엄태석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이수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소독제 10리터를 실은 방역용 드론이 운동장을 가릅니다. 드론이 지나간 놀이터와 학교 건물은 순식간에 소독이 이뤄집니다. 드론 동호인들이 만든 봉사단체가 재능 기부로 학교 방역에 참여한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기체를 여러모로 쓰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소독할 수 있는 게 드론 방역의 특징. 차량 방역에 비해 드는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자치단체는 고마울 뿐입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방역을 제의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400여 개 점포가 밀집한 대규모 전통시장.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합니다. 문을 닫은 가게까지 눈에 띕니다. 월세 내기가 너무 힘들자 상인회가 용기를 내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깎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받겠다 이런 그 건물주분들이 있어지갖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주가 먼저 손을 내미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4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는 건물주로부터 이번 달 임대료를 안 내도 좋다는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좀 늦게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문자가 와갖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천향교는 소유한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충주시는 시소유의 260개 점포 임대료를 석 달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어려울 때 임차 상인과 상생을 택한 건물주들의 고통 분담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훈훈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죠? 지구대 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선물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얼마 안 되는 정부 지원금을 모아서 또 주민센터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퇴직한 간호사, 지금 쉬고 있는 간호사 그리고 의사들이 대구로 내려가서 정말 자원봉사해 주는 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나이가 좀 드신 의사들이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내려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보고. 전 사실 제 삶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학교에 이렇게 있어 보면 깜빡깜빡해서 마스크를 양복 속에 잘 안 넣고 다니다가 지나가면 동료 교수가 마스크 없으세요? 그리고 자기 거를 이렇게 안에 여분으로 있는 걸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이번에 운 좋게 뭐 구했습니다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동료애라든가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격려와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는 마스크가 여유분이 있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를 사지 않겠다라는 SNS 글이라던가 맘카페에 그런 소소하게 내가 기부를 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많고 저는 소개해드릴 미담이 이제 대구 칠성시장 야시장이 휴장이 되면서 네. 심지어 일용 노동을 하시게 되는 상황까지 계신 상인분들이 계셨는데 이 청년 상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의료진의 도시락을 계속 드리고 있고 또 한 의류업체가 방호복, 방진복이
부족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에 갈아입을 수 있는 면 네. 티셔츠를 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직접 기부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가져서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병원에 기부 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정말 훈훈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2002년도에 월드컵 응원을 보는 느낌. 네네.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뭉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정부에서 그 재난 기본소득 지금 각 지자체별로 많이 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들도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는 결국은 재정을 마련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금모으기처럼 국채 사주기 운동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그 예,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는 돈을 준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재정적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돈을 걷어서 어떤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라든가 또는 그 이 피해 과정에서 겪게 된 것들을 다음에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번 사태에서도 과거의 그 정치 과잉에 있어서 광주나 대구 간의 그 지역 감정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신천지 사태가 나왔을 때는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그 정치적인 확산 문제, 지역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잦아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집단은 언론이에요. 말하자면 정치적 이슈로 삼아가지고 이 사태를 처음에는 집권 정당을 공격한다든가 또는 반대 정당을 공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슈화하려다가 이게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언론이 이제 자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하려는 그 집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언론 보도에 좀 불만이 많은데요. 네네. 언론에서 보면 주로 갈등이나 불안이나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모든 행동 수칙들을 잘 지켜낼 때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네. 아니면 그 농산물,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있지만 또 그 농산물 꾸러미 팔아주기라든가 네.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그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 구매로 그 팔아주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그 주민 스스로 동참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달 14일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30대 예비신랑.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축복의 자리가 행여나 원망으로 남을까 봐 결혼식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의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6달 안에 다시 예식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식장 내에서 정해진 규정만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체는 예식이 줄줄이 연기되며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이렇다 할 답이 없어 자체적으로 6개월 기한을 정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다 해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공정이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별한 대답을 못 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고객하고 합의를 봐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주의 한 파티 전문 업체는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위약금 면제나 감면은 불가하다고 밝혔다가 고객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이틀 만에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의 경우 사례가 개별적이라 업종별로 공통된 지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감염병은 시기, 지역 다 다르잖아요. 개인의 의지. 그렇게 다른 상황에서 사전적 일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위약금 규정도 업종별로 다 달라요.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상황. 소비자도 업체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위약금 관련된 분쟁 사안입니다. 많이들 아마 주변에서 보고 또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든지 돌잔치, 뭐 해외여행, 숙박, 뭐 비행기 등등이 다 이제 다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뉴스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네, 그 결혼업체에서 6개월을 연장해줬다는 건 상당히 성의를 보인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지만 않게 해줬으니까 그 정도면 성의를 보인 거라고 보는데 이 위약금 문제를 개인들 간의 거래로서 그냥 정부가 입 닫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걸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감염병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감염병 사태면 인재 중에서도 그런 인재가 없죠. 그리고 천재지변이라 해도 사실 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예. 이런 문제를 정부가 개인 간의 거래 문제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예. 사실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경제 규제 중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약관. 이 약관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손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천재지변이고 어디가 인재인데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정부가 예. 가이드라인으로서 약관을 손보지 않으면 저런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네. 그것을 개인들의 거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죠. 예.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약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 문제는 짚어보도록 있고요.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관광, 교통, 숙박, 식당, 뭐 예식장, 군데군데 지금 다 문제죠.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저도 요즘에 뭐 관원 상제 부조만 보내지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당하신 분 영안실에 갔더니 막 놀래더라고요. 상주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위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데 결혼식 같은 건 또 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뭐 안 되겠지만 결혼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 변호사 계시지만 이 약관이 다 다르고 또 케이스가 다 다르고 거기다가 주무 부처도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님도 하나로 획일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렇습니다. 다 사고가 터지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정 변호사님께 드리기 전에 이 의원님께 먼저 듣고 정 변호사님 마저 함께 사실 드리겠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나왔었던 예식장의 사례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 많이 봐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예식장 같은 경우는 뭐 계약금 400만 원도 그냥 못 받지만 오히려 더 1,000만 원을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대타협을 필요하다라는 점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해가지고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그래서 이런 준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차제 이제 국회가 그동안 사실 입법 활동이나 20대 국회가 많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거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천재지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수준에서 국가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치원비의 부모 부담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자와 소비자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서로가 다 피해를 함께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다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곧 마련하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심지어는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도 그렇고 진 교수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국가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정 변호사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인식과 실제로 또 이제 위약금이라는 여러 개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계약금을 걸고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누가 손해를 실제로 보았는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큰 사례들이 보면 위약금 쪽으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 소비자의 책임으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어느 정도 손해액을 민법에서는 이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걸 부과시키도록 해야 하는 게 공평에 타당하다는 원칙이고 이것이 계약 자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고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부당하게 과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런 여행업이라든지 예식장업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권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지 말씀드렸던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분쟁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으로 갔을 때 이제 좀 감액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약관 규제법상 약관이 또 불공정하게 불공정한 너무 심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약관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법률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합의 계약이 우선하는 거니까요. 합의나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부분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 국가나 어디가 나서서 어떤 위약금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제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런 게 다 한 번에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은 말 그대로 태풍, 홍수, 해일, 지진 이런 천재지변을 말하고요. 보통 약관이나 계약서상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봐야 되고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법원에서는 이 메르스 사태가 그 사회재난이다. 천재지변이 아닌. 그래서 계약의 그 위약금 약정 같은 걸 지킬 의무를 부과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해배상액을 조금 적절히 감액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코로나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법리 구성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를 천재지변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에다가 그거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천재지변은 이제 용어상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대형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게 특별히 이제 그 재난 수준은 사회 재난이지만 그 기타 그 사항에 충분히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규칙 정도, 규정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면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도 그렇게 효력이 이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약관이라든지 법률에서 그런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나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소비자만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위약금을 다 면해주고 사실 너무 힘든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그 손실을 다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를 가릴 수 없는 사건에서는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섣불리 이게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소비자와 판매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피해액도 다 다르고요. 그 주체들도 경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라면 가게도 매출이 떨어져서 어렵지만 대형 뷔페도 매출이 떨어져 어려운데 이걸 똑같은 수준에서 배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규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의 존재는 예를 들면 제가 한 200~3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변호사를 고용하면 최소한 300에서 500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변호사 과잉이라고 그러고 막 먹고 살기 힘든 분들도 많은 상황이라면 지자체 정도라도 그 변호인단을 좀 구성해줘서 상담도 좀 들어주고 어느 정도 조정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은 좀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근본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답합니다. 실제로 왜 이게 법이 필요하냐면요. 어차피 사법부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없으면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처벌할 수 없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약관 사태 같은 경우 그래요. 이거를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민법에 근거해서만 니들끼리 해결하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시간과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되고, 더구나 이런 세계적 감염병 사태 정도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풍수해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 충분히 사회적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에 따른 분쟁을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위약금의 문제냐면, 아까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개 계약금을 10% 걸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면 그 10% 정도가 손해로 끝나잖아요. 예. 이런 결혼식자 이런 경우는 계약금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전액을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행비로 1,000만 원을 다 냈는데 그 위약금을 60% 받겠다고 하면 사실은 계약금보다도 훨씬 많이 받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보면 위약금이 1,0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그 남미 여행 갔다 고립된 그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위약금 문제라는 것이 계약금에 얼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얼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약금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표준 약관을 통해서 정해주지 않으면 예. 법원도 또 판결이 들쭉날쭉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입법부에서 미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쾌도난마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게 지금 현대 직업이 몇만 종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관이나 계약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획일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는 저는 규정에 예외 규정으로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진 교수님 그 말씀에 저는 그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서 아예 이 제목으로 이 그 위약금 관련 상담과 그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최대한 아마 이제 그 절충을 한다든가 그 중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이미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규정이나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이 없다라면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또 이게 관에서도 절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적 근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할 네, 것이냐. 그걸 지금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둬서 적절히 양쪽이 그 반반씩 손해 본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일부 또는 뭐 전체 그 피해 그 배상 규모액을 어떤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네. 약관은 원래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관이 개별 약관이 사회적 그 상규에 비했을 때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에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정부 쪽에서 표준 약관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에 늘상 하는 이유가 업종별 또는 어떤 사안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약관을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어려우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표준 약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사안에 따라서 규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들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약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아까 진 교수님 표현대로 뭐 법원에서조차 이제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위약금 관련해서 어떤 판례들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메르스 사태 때 예.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중국인 관광객을 입국시켜서 거기에 묵게 하는 그 계약을 호텔업자와 여행업자가 체결한 사건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는 사회재난이다라고 해서 그 호텔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대금 상당을 다 배상하게 한 판례도 있었고요. 예.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떤
수출입을 못해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못한 때에도 기본적인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 다만 감액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그 베트남 여행과 관련해서 그 베트남은 아예 입국 금지 국가는 아니고 지금 이제 격리 조치를 하는데 그럼 가겠느냐 해서 지금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이다연 양과 초등학생인 동생 이도율 군. 예년 같으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만 코로나19로 2차례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늘어나는 게 잔소리뿐이더라고요. 해야 한다, 하자, 해볼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는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개학을 2주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당초 개학이 지난 9일까지 미뤄졌다가 다시 23일로 연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늦춰지면서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4월 개학을 맞게 된 겁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교육 현장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휴업이 늘어난 만큼 190일인 수업일 수를 180일로 조정하고 학생들이 미리 공부할 과목을 시간표로 일주일 단위로 정해서 나눠줍니다. 또 온라인 강좌를 자체 개발해 다음 주부터 모든 학교에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수업도 담당 교사가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3월 23일부터는 관리형으로 교사 관리형 체제로 전환해서 참여 현황이나 이런 것을 피드백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 문을 연 학원이 절반이 넘는 58%까지 오르면서 교육당국의 개학 연기와는 엇박자를 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지금 갇혀있는 아이들 지금 개학하지 못하고 아이들 키우시는 가정들은 다 지금 마찬가지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많이들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정 교수님부터. 예, 온라인에서 그 코로나에 대처하는 초등학생의 수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말하면 듣는다, 주는 대로 먹는다, 뭐 엄마한테 말 걸지 않는다, 막 이런 게 떠도는 걸 보면서 이게 엄마도 힘들고 양육자도 힘들고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고 뭐 똑같이 뭐 개학을 해도 걱정이고 연기가 된다고 해도 걱정인 현실입니다. 예. 또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그 교육부 분야에서 대처를 했던 건 대학이 먼저 했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확산되기 전에 중국에서 확산될 때 중국 유학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부에 앞서서 휴강을 하거나 또 연기하거나 원격 강의를 도입해 왔는데 오히려 이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학의 그 개강 연기라든가 원격 강의 지침을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그 증상이 약하더라도 보균자로서 성인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확산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가 좀 더 확실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집단 모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그 외국과의 봉쇄도 그렇고 집단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뭐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부드러운 조치로 그 자유롭게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것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이 밀접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예 서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이 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교육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개학의 연기라든가 수업일수 조정이라든가 또는 워킹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자꾸 그냥 2주, 3주 이렇게 찔끔찔끔 연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거든요.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이번 학기는 수업일수를 아예 법적인 최소 한도로 예외적으로 해서 180일, 170일로 줄여놓고
아예 4월 초까지는 확실하게 가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부는 원격 강의 수업을 제공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예측 가능성을 줘야 워킹맘들도 문제가 없고 가족들도 대처를 할 수 있을 건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계속 한 주씩 찔끔찔끔 하는 방식이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2주, 3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이 검토, 말하자면 방역과 관련된 감염 전문가들과의 그 고려라든가 확산 속도라든가 이걸 예측을 해서 물론 4주, 5주를 연기해놨는데 3주 만에 문제 해결이 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이 이미지 변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학기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4월 6일보다 조금 더 연기가 돼야 된다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1학기와 내년 학기까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에 대한 전체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시나리오를 짜서 감염병이 5월 달에 줄어들 때, 7월 달에 줄어들 때, 뭐 9월 달에 줄어들 때를 감안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번 1학기는 원래 법정 수업의 수가 190일이지만 150일만 가지고도 인정을 해주겠다. 단계별로 로드맵을 확실하게 해서 예측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줘야 되지 그냥 상황 추이를 봐서 한 주 연기하고 2주 연기하고 이런 방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요.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좀 와닿을까요? 어떻습니까? 정 교사님. 예, 저도 다행히 이제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동료 변호사 여성 변호사님들 보면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청주에서도 3월 23일, 4일부터 초등학생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학습지를 내어주시고 뭐 그 댓글을 달게 한다든지 학생 이름으로 하는데 저 역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간과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런 모바일이나 그런 매체 작동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부모가 보셔서 그런 지도가 어려운 분들에서는 좀 격차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걸 좀 여유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면 아예 그 기간 동안 돌보미를 구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주, 2주 이렇게 조금씩 그것도 임박해서 발표가 되니까 정말 이런 실질적으로는 양육자들은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식은 코로나의 그 추이를 봐서 언제 개강을 할 것이냐, 면대면 수업을 할 것이냐로 계속 가고 있는데 대학은 이미 3월 중순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택 수업, 이른바 온라인 강좌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맞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갈 것이다. 전제를 하고 플랜을 짠 다음에 그러나 코로나가 좀 잦아지고 종식되면 그때는 면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이제 선으로 바꾼 거죠. 딴 데는 조금씩 그냥 온라인 수업을 조금씩 하고 버티다가 간다는 방식인데 우리는 아예 온라인으로 갈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맞아들이는 건데 그게 진절 교수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예 코로나를 독립변수로 두는 게 아니라 종속변수로 두고 아예 학기를 정리하자는 개념이신데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번 이 코로나 관련해서 뭐 돌봄 노동, 아예 돌보는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재난의 양극화라는 게 또 드러날 겁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라 그러는데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학교 자체 뭐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학교 간의 격차가 좀 있겠고 또 하나는 부유한 아이와 부유하지 않은 아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폼나고 아주 잘 돌아가는 컴퓨터에 대형 화면이 있고 자기 방이 있는 그런 아이와 그냥 핸드폰도 시원찮고 없거나 컴퓨터도 이제 한 대 다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가족은 형제는 또 많아. 형제는 30명이 돼. 이런 상황에서 재난이 또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집 아이는 또 이렇게 가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가외도 하고 돈 좀 내는 그런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개강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막 높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노인분들 어떻게 해요? 독거 노인분들. 그분들에게 계속 사람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해드리고 돌봐드렸는데 그거 원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우리 정 변호사 동료인 젊은 여자 변호사인데 그 얘기하실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애나라고 하는 나라, 이 사회, 저희들 이제 0.98까지 내려갔습니다. 출산율 0.9로 막 내려가는데 저는 이 과정 겪으면요 아예 더 안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국가적인 역량, 사회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라고 한국을 얘기하는 것. 출산율 때문이거든요. 이 문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새로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예.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간단하게 생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저는 이 돌봄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워킹맘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맞벌이 가정에서는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집에 아이들끼리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긴급 돌봄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3월 20일 현재 2,100명 정도가 긴급 돌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6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보내는 이유는 불안해서 안 보낸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특히 고3은 또 이게 수능 대입과 관련해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교육부에서 이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인데 180일로 줄였잖아요. 사실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0일로 줄여서 그게 딱 확정지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도 하셨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서 가정 내 돌봄에서 이렇게 뭐 층간소음 문제 여러 가지 부모와 자녀의 아까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이 학교나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냥 맡겨놓고 그랬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되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적 돌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는 그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쓰던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행동 수칙,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니까 아이가 습관화되어 있고 돌봄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 거리를 이렇게 띄워서 식사 예절까지 수칙까지 다 적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돌봄에 좀 맡기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꼭 워킹맘 또는 맞벌이뿐만이 아니라 한부모도 있고 조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워킹맘으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수업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공교육 체제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나오면서 지방자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기에 잘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우왕좌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교육과 관련해서도요. 대학에서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 중등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원격 수업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의 책임은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들 교과 과정에 맞춰서 원격 수업의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상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교처럼 원격 수업 강의안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고등학교 과목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로 원격 수업 안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돼요. 또는 뭐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면 광역 단위로 교육부에서 이걸 제작을 해서 더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해서 수업을 듣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제를 내거나 또는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선생님이 하시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하고 자꾸 수업을 연장하는데 저는 차제에 이번에는 4월 6일 이후에도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교육부 단위로 하든 교육청 단위로 하든 초중등학교에도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 이미 대학이라든가 학원 같은 데서 원격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부유한 계층은 학원 가서 해결할 거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놀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요. 대부분 집에 텔레비전은 다 있고 스마트폰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격 수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돼 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예, 컴퓨터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이라든가 텔레비전으로 EBS를 통해서 충분히 원격 수업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통적인 원격 수업을 마련하고 이것을 4월달 진행 부분을 먼저 마련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지 계속 대면 수업을 한다고 전자해 이걸 끌고 가게 되면 수업 일수 문제도 나올 것이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도 지금 이제 그 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비가 아니라 지금도 마련해야 돼요. 거의 이제 지금 발표 수준에 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이나 돌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댓글들을 엄청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이디어도 참 좋은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원격 수업에 있어서 아까 엄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집에 이제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아이는 3명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그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BS에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제안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그 학부모들이 직접 내주는 그 의견들이 상당히 이거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교육당국에서 개학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사실 식당에 학교의 그 급식실에 보면 의자가 타닥타닥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빼서 앉는 의자입니다. 동그란 의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근데 거기에 칸막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지 않을까. 사실은 예산만 들어가는 거고 일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식실에서 그 칸막이를 일회성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감염 예방 대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컴퓨터 기기나 이렇게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의견도 냈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다닐 때 왜 학생들이 많으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확실히 교육이나 돌봄은 이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당국이 수용할 만한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그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에 제가 계약이 2차례 연기가 되는 가운데 임박해서 연기하고 임박해서 연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더 듣고 저희가 좀 댓글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 열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격차를 냈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만약에 접속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정보 무제한이 아닌 거예요. 또 가난한 학생. 데이터 무제한이.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열이 있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관리하는 집과 너무너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간 집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보게 하고 듣게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 차이를 또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처럼 가벼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처럼 심각하게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전 세계적인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간 진정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끝나고 끝이 아니라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뭘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화 예를 들어서 원격을 통한 교육 방식의 새로운 교육 방식의 실험 말하자면 이런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이제 원격 방식을 이제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화상회의나 또는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경험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차제 새로운 근무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정치 측에서도요 과거처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싫어하는 사람, 뭐 음모가 있다고 하는 사람 있지만 인터넷 선거라든가 전자투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말하자면 감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근무 환경이나 교육 환경, 정치 환경, 행정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이번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예, 지금 뭐 학교 방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는 상황이고 또 아동용 보건 마스크 확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담당할 보건교사나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라서 좀 저는 학부모로서 이 부분 개강에 대해서는 신중한 그 결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뭐 오늘 언론의 태도부터 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부터 듣겠습니다. 저희 뭐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이런 해시태그들이 막 돌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 그 매번 보여주는 바이러스 이미지는 정말 그 충격적입니다. 그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렇게 그 마스크 사기 이제 줄서기 부각을 한다든가 전국의 약국이 동일 시간대에 그 마스크를 팔아야 된다는 주장의 보도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행동 수칙을 반복 보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가장 강조했었던 우리 방역과 그 감염병 예방의 주체는 국민이다, 주민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빨리 일상, 우리가 그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바로 받아주시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지금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암과 에이즈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매달렸던 것은 죽기 때문이었거든요, 사람이. 근데 정말이진 바이러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국가가 여기에 대한 재난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상이란 것,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던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걸 한번 느끼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참 편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거리감 생겼어?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냅시다. 네, 신 교수님. 저는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언론이 가장 역할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정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괜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든가 또는 국민들의 역할을 잘못 호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신조어로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언론은 이 사회적 공기입니다. 뭐 개인 직업이 아니고 그 언론 기자들이 되도록이면 좀 더 신중하고 이 사태를 정치적 여러 가지 동기라든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건 국가적 위기니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소식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언론 대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가슴 아프게 저희도 좀 새겨 듣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희망을 가지는 마음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창 3월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